2021년 8월 13일 내 삼촌의 새 통소 시작합니다. 우선 경제, IT를 통해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스픽, MRO, 멘테넌스 리페어, 앤드 오퍼레이션. 시장을 알고 계시나요?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소모성 자재와 유지, 보수 등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큰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마실 커피 믹스를 매번 일일이 구매하고 정산하기 불편하잖아요. MRO 업체와 계약한 다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일괄 정산하는 게 편합니다. 딱 봐도 규모가 크겠다는 감이 오시죠? 그래서 아마존도 B2B 마켓플레이스인 아마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비즈니스는 2015년 출시하자마자 1조 매출을 달성하고 작년에는 약 28조 원의 매출을 냈어요. 쿠팡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난달에 쿠팡은 쿠팡비즈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의 MRO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쿠팡 물류센터의 소모성 자재를 쿠팡에서 가져다 쓸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KT커머스 등 MRO 기업들과 계약해 사용 중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B2B 프로세스와 경험을 충분히 얻은 뒤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MRO 넘버원이었던 그레인저가 최근 거래액 기준으로 아마존 비즈니스에 밀리고 일본의 모노타로도 온라인으로 전략을 바꾸는 등 MRO 시장도 이커머스로 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2000년에 설립한 코리아의 플랫폼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과감히 도전한 이유도 기술 격차가 벌어질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고객사와 협력 업체들이 시간대와 상관없이 계속 접속하기 때문에 무중단 서비스를 해야 했고 백업 및 이중화 등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MRO 기업들은 클라우드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는 앞으로 산업 전반의 대세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데일리 포스트. 최근 국내에서 악성 PDF 문서 파일을 파고든 지능형 지소기업 이아앱트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센터 이스크는 새롭게 발견된 해킹 활용 파일인 PDF 취약점 공격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외교와 안보, 국방, 통일 분야 전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메일에 첨부된 악성 PDF 파일을 국내 특정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평화, 경제 최고 경영자, 과정 안내 자료를 사칭해 공격했으며 실제로 파일을 열어보면 관련 안내 자료가 첨부됩니다. 다만 해당 문서를 오픈하는 순간 PDF 파일 내부에 은입된 스크립트 코드가 작동되며 이 코드는 베이스 64 형식으로 인코딩된 쉘코드 명령을 실행하고 분리된 코드 단위로 숨겨져 있는 악성 페이로드 파일을 호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건에 따라 추가 악성 파일을 설치하게 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 제어 등을 통해 다양한 해킹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던 PDF 파일에 악성 바이러스 등을 설치, 해킹을 시도하는 배후로는 북한이 연계된 전문 블랙 해커들로 알려진 탈륨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악성 파일을 백신 프로그램 아리아 관리액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긴급 업데이트를 완료했으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를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일을 확인할 때 PDF 파일을 열어보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네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PDF 파일도 이제 악성 바이러스를 설치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라클레터. 인공지능 카피라이터가 수많은 문구를 뽑아줍니다. 알려드리면 카피닷AI입니다. 7일 체험판을 써볼 수 있어요. https www.copy 이처럼 인공지능 카피라이터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갈수록 마케터나 광고 담당자들이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는 일이 많아졌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회사 간 경쟁이 치열할 때는 웬만한 문구로는 먹히지 않죠. 모두가 함께 달리니까요. 딕슨 스카폰이라는 전기통신 소매업체는 인공지능 카피라이터의 덕을 톡톡히 봤대요. 이 회사의 고민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합니다. 지금 사세요와 같은 식상한 문구가 아닌 무엇인가 새로운 문구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더 타임 이즈 나우. 바로 지금입니다 라는 문구를 앞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피라이터는? 딕슨 스카폰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카피라이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프레이즈였는데요. 이러한 SaaS를 쓰면 단순히 광고 카피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푸시 이메일, 텍스트 등을 발송도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가 문장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카피라이터들이 발송한 수백만 통의 이메일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유사 카피를 출연해 재조합하는 방식인 것이죠. 딕슨 스카폰의 사울 로페스 마케팅 책임자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가 카피라이터의 직업을 앗아갈 것이라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처럼 수천 가지 선택사항을 동시에 쏟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메시지에 대한 전략을 여전히 수립하죠. 그들이 우리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AI를 통한 자동화가 여러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인간은 이 중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공존의 영역은 무한히 열려 있다고 생각되네요. 궁금한 건 만약 인공지능이 작성한 카피 문구를 인간이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이 카피 문구의 창조주는 인간인가요? AI인가요? 다음은 세계를 통해 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일본 도쿄 코로나19 신규 확진 또 5,000명 육박. 제어 불능. 일본 수도 도쿄도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어 불능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0명에 육박하면서 도쿄 패럴림픽을 앞두고 감염 확산을 걷잡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12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도쿄도는 이날 1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4,98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날 중증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1명 증가한 218명이었고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날 열린 도쿄도의 코로나19 모니터링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정도의 속도로 감염 확산이 진행돼 신규 양성자가 급증하고 있다. 제어 불능 상황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재해 수준으로 감염이 맹위를 떨치는 비상사태다. 이제는 재해 때와 같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키는 감염 예방 행동이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제공 체제가 심각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쩌다가 일본은 이 지경까지 돼가는지 참 예전의 일본이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두 번째, 백신 맞으러 갔더니 식염수 주사. 잇따르는 물 접종.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단순 식염수를 투여하거나 아예 내용물이 없는 주사기를 사용하는 등 물 접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한 접종자들이 경계를 풀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포스트는 독일 북부 프리슬란트에서 적십자 소속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 대신 식염수를 주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간호사는 6명에게 식염수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그는 올해 3에서 4월 8,577명에게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몇 명이 식염수 주사를 맞았는지 알 수 없는 탓에 지역 당국은 전원 재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모두 70세 이상으로 감염에 더 취약한 이들입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군요. 다음은 정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죠. 인턴 활동이 모두 허위라고 재판부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0년 전 조민과 같은 인턴 활동을 했던 친구들. 지금 조민 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대로라면 아마도 거의 다 비슷하게 인턴 활동들을 했을 텐데 그들의 부모들도 모두 징역 4년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판결을 두고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턴 활동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그 부모가 징역 4년씩이나 선고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물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언론들을 보면 숙명여대 쌍둥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징역 3년인데 성적 조작이 태만한 인턴 활동보다도 가벼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번째 소식은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는 야심차게 추진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1년 만에 백지화했고 함께 추진하던 안전진단 규제도 철회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방침도 철회가 됐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강하게 규제 일변도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만 했죠.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실거주 의무 등을 통해 잠긴 매물을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효과만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탓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과 남발되는 규제는 풍선 효과만 불러일으키고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팔 수도 있도록 유연하게 정책을 만들어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정치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소식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수준인 4단계가 5주째 시행 중이고 비수도권에서도 3주째 3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해 방역 대응 체계 전반에 걸쳐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사람, 적당히 지킨 사람, 살짝 어긴 사람, 많이 어긴 사람들의 결과는 달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도 정부의 말을 믿고 방역 수칙 지킨 사람들은 손해보게 되는 세상. 정부 말 믿고 아파트 안 산 사람은 거지가 되는 세상. 제발 이번에는 정부 수칙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실제로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한 병원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8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의료진 역시 환자와의 신뢰 회복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CCTV는 환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라고도 보여집니다. 모든 병원에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미니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업체 68곳 중 14곳이 현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미니 태양광 사업에 투입한 예산만 10년간 680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당해에 바로 폐업 신청을 한 곳도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경쟁력 없는 업체들에게 국민의 피땀이 섞인 세금으로 업체들 배만 불리는 잔치를 하고 있는 셈이었네요. 혈세 도둑질에도 응분의 대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새, 통소 마칩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